네, 발표 잘 들었고요. 이어서 두 분의 지정 토론자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교수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석환입니다. 박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이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시의성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공론의 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세무사 회의도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규범 통제의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게 좀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좀 어떤 논의와 토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제 생각을 이렇게 밝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오늘 주체가 이제 세무사회에서 하기도 하고 세무사의 가장 큰 이제 슬로건이 이제 또 이 납세자 권익 보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발표자의 발표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감할 여지가 있는데 크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법치국가의 어떤 수준, 민주주의의 어떤 지향점 이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헌법상에서 어떤 보장하고 있는 어떤 개인의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고요. 영업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의 보호라든지 그런 재산권의 보호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죠. 근데 그런 것과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공평과세 실현이거든요. 그 공평과세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헌법상 또 평등의 원칙을 어떤 조세법 차원에서 또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납세자 권익 보호만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공평과세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방법은 세무조사를 없애는 거죠. 없애버리면 제일 깔끔하죠. 근데 없애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희생되는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공평과세의 가치만 우리가 추구하자 그러면은 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 이런 걸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 가치는 끊임없이 대립하고 어떤 견제하고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답은 없다는 거죠. 답은 없는 거고 끊임없이 제 마지막 토론 마지막에도 적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수준, 납세자들의 어떤 성실 납세에 대한 인식 수준, 그 다음에 어떤 또 우리 조사 행정의 어떤 과학화, 선진화의 수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한테 맞는 사이즈의 옷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사한 어떤 선진화 정도를 보이는 OECD 국가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로 참고해야 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선진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해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표라고 봅니다.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논의를 검토를 해주시고 이제 조사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이제 공감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하고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좀 많이 이렇게 벗어난 이런 논의와 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은 중복 세무조사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진 어떤 대표적인 나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문헌을 살펴보고
제가 뭐 한 30년대 미국 세법 아까 7506조가 이제 1920 미국 그 소득세법 초창기에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그 이제 그 입법사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그 의회의 그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국회에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의원들 간의 디베이트한 내용까지도 제가 회의록까지도 다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엄격한 태도가 아니더라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가장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회 조사의 원칙이라 그러죠. 이제 불필요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파월 판결 제가 토론문 이제 두 번째 장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게 60년대 판례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판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복조사 금지 일회 조사 원칙에서의 입법 취지가 뭐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뭐 이 규정은 그렇게 심각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고 있고 단지 그 광범위하게 그 필드 에이전트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수많은 그 조사 공무원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일탈을 좀 이렇게 방지하자 뭐 그런 차원의 굉장히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탈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조사 사유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사정은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박훈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대법원까지 간 그 이렇게 애매한 사안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미국 대법원에 갔으면 거의 100% 다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좋고 우리가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제가 그 토론문에 인용하고 있는 워렌 대법원장이 왜 그럼 미국은 이렇게 세무조사에 대해서 어떤 납세자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또 그것을 능가할 만큼의 어떤 공평과세의 어떤 실현 또는 어떤 세무조사의 어떤 실효성 확보 이런 가치를 왜 중요시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발표자의 견해하고 좀 많이 저는 다른데 일본 뭐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적으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우리가 취했고 그 이후에 또 엄청난 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법령의 내용만 놓고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본 각 나라의 세무조사 관련 법의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법률의 규정만 이렇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대한민국 법률처럼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한 어떤 절차적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고 물론 이제 시행령 또 뭐 국세청 조사사무 처리 규칙까지도 합하더라도 아마 그런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년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이제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만 있으면은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정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이라는 요건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요건은 아니거든요.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1차 세무조사 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정보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어떤 명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 하에서도 판례가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행 규정 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말하는 일본 법에서 말하는 새로운 규정, 새로 얻은 정보라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어떤 규범 통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그런 거는 뭐 저 개인적인 뭐 이렇게 평가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의 뭐 기본 통칙보다는 일본의 이제 이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법령 해석 통달은 우리나라의 기본 통칙보다는 그 이제 어떤 규범성이 훨씬 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이제 해석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제가 뭐 독일의 규정도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독일어를 직접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독일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미국과 일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규범 통제의 수준을 우리가 너무 물론 맞서면 좋겠죠. 더 이제 그러면서 더 앞서서 더 높은 수준에서 규범 통제 수준을 요구하면서 어떤 과세 공평이라든지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높이는 게 좋습니다. 높이는 게 좋은데 그 두 개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밸런스를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어떤 그 실무가들 어떤 교수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합조사와 이제 세목별조사, 부분조사를 이제 구별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제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문제점은 분석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 통합조사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고해 볼 여지가 많죠. 미국이나 일본, 뭐 독일 어느 나라에서도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어떤 그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납세자의 어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과세관청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통합조사가 좋은지 이제 부분조사, 세목별조사가 좋은지는. 근데 일단 우리 법은 통합조사를 이제 원칙으로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조사를 1차로 했다가 나중에 조사하지 않은 부분을 또 해도 이게 통합조사 원칙 때문에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쟁점으로 놓고 보면은 한 번밖에 조사 안 받은 건데도 중복조사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용인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통합조사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했다면은 조세 포탈 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조사가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조세 포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어떤 과실로 인한 어떤 신고 누락,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누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미비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적발이 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조세 포탈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권을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용인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도 가능한가? 현실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어떤 조사 행정의 수준, 어떤 과학화의 정도, 선진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과연 이렇게 하는 세무조사를 통합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포탈의 사유를 요구하는 정도의 이렇게 요건을 요구하는 과연 나라가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납세자 권익은 엄청 보호되겠죠. 한 번만 잘 통합조사하면 한 번만 잘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뭐 포탈 정도가 아니면은 이제 나는 세무조사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처럼 좋을 게 없겠죠. 근데 과연 그게 그 개인한테는 좋겠지만, 그 특정 납세자한테는 좋겠지만, 과연 그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도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목별 조사, 부분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백한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을 붙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좀 이걸 그런 경우에만 허용을 하도록 하자. 저는 뭐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부분 조사라는 거는 그 특정 부분에 어떤 탄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부분, 그때 부분 조사는 어차피 부분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분만 하면은 그 조사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조사가 안 된 거거든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이 안 된 영역인데 그 검증이 안 된 영역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세 탄루에 명백하고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좀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인가?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하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친 어떤 납세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실현 중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떨칠 수가 없고요. 뭐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지금 현행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조세 탄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라고 이제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의 의미를 이제 판례는 더 한층 더 까다롭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판례에서도 뭐 제가 토론문에도 적어놨는데 굉장히 더 이제 엄격하게 놓고 있거든요. 이게 뭐 다른 일반적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에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어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남용되고 악용되고 특히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뭐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범 통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또 그게 가져온 여러 가지 이제 납세의 권익 보호가 수준이 높아지고 세무조사 선진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절차적인 통제 수준이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측면만을 강조해가지고 계속 그 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우리의 길만 계속 가버리자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어떤 두 가지 목적, 어떤 공평과세 실현과 세무조사의 어떤 실효성 확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어떤 균형을 맞추는 작업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조사 행정의 선진화 정도, 국민들의 어떤 성실납세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 해외의 사례 등을 좀 면밀히 이렇게 검토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좀 적절한 수준의 규범 통제 수준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게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석환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문제가 정답이 없고 우리에게 적합한 수준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정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사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선입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중복조사 제한의 엄격성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강조해 주셨고, 또 일본 예와 관련해서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기존의 우리나라 법에 있는 명백한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충돌하는 그렇게 차별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또 아니라는 점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발표해 주신 개정 방안에 관련해서 또 문제점, 추가적인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도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호 세무사님 토론을 듣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발제자이신 박 교수님께서 또 이 발제 의도와 관련해서 좀 설명하실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얘기 잠깐 듣고 넘어가는 것이 이 흐름상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박 교수님께 조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립되는 두 축 중에서 제가 이제 발표했던 마찬가지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한다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가고자 할 때 넘어야 될 산을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일본의 법령의 소개 부분을 보면 혹시 이제 논문을 낼 때 심사위원이셨으면 그 내용이 있었으면 좀 더 오해나 표현되는 부분은 논문에서도 반영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외국제도 범위에서는 그런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이미 김석환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 이전에 세무조사와 탈세에 대한 입장 부분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국세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통제가 강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스크린 작업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근데 반면에 보면 우리가 못됐다기보다도 우리나라도 많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서 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 일선에서는 좀 버거할 정도로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 자체를 별도의 처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과세처분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법원이 처분성 인정해서 그걸 통제하는 쪽으로 대법원이 앞서 나가면서 아마 제가 법 제도적으로도 통제 장치를 추가하는 거여서 현실성 부분은 반드시 짚고나 할 부분인데 그걸 김성현 씨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문도 있듯이 한 1분 정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파월 그 판결에서도 IRS 그러니까 미국 연방국세청의 수준이 없지만 납세자의 장부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사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 세무서에서는 분명히 납세자만 갖고 있는데 자료를 안 내놓고 조사 단계에서도 안 내놓고 있다가 불복 단계에서 내놓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납세자가 정말로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세무조사 나왔을 때 파악 가능하냐,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은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나왔다면 준비된 상황에서 나가야 되고, 납세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그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모르시지만 나와서 보면 그렇게 과세관청이 현직에 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의 관점에서 좀 세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자님이 제대로 짚으신 것 같고, 미국과 일본 부분은 약간 제가 논문 쓸 때 좀 더 명확해야 되는 부분을 또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에 바탕을 두면 저는 방향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국세청도 변화의 과정이다 생각이 드는데 2011년에 제가 납세자 권리원장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조사국에서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납세자 권리원장을 납세자 권리의무원장으로 바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제가 2011년에.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김석환 교수님이 납세자 국장을 계실 때 그래서 납세자 권리원장을 그때 연구 진행을 하면서 김석환 교수님 계실 때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서 납세자 권리원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0년간의 변화에서 납세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강조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조사국의 생각이 10년 지나가 또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앞으로 나갈 10년, 20년을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 세무조사를 나왔다면 납세 입장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나가라.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현실 부분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토론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답변도 아주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세무사님,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평소에 그 존경하는 교수님의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어떤 세무조사관의 시각과 그리고 현재 그 납세자의 어떤 세무조사 조력을 받는 세무사로서 입장이 좀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자와 이제 토론자 교수님께서 생각이 조금 다르신데요. 저는 그 세무사로서 납세자 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주장을 좀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조사의 어떤 그 상위 개념으로 납세자 권리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신고납세 제도 하에서 세무조사 그 대상자가 뭐 1, 2%밖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와 그리고 중복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듭니다. 그 토론문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 개정 방안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발표해 주신 박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특히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통업조사를 한 경우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조세범칙 조사를 할 경우에만 중복 조사를 허용하고 선행조사에서 세목별 조사, 부분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중복 조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보충하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저희 짧은 소견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입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자료의 수집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등으로서는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어 현실적으로 세무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세무조사에 응하여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답하고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일정 부분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무조사에 기한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 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은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만일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조세 공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에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를 보면은 예외가 상당히 좀 폭넓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의 예외 규정은 중복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96년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 선진화를 목적으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법원은 중복조사 예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반복적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과세관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6호의 추가 내용입니다. 즉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부분조사 실시 후 재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 및 부분조사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며 이 제도를 형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분조사 후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취지는 법원에서 중복 세무조사의 판결이 나오면서 세무조사권의 축소를 우려한 측면에서 입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분
세무조사의 도입 취지가 세무행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로부터 영업자의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신권납세 제도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비율이 전체 사업자의 1%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부분 조사를 실시한 후 또다시 제소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에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보면 중복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개정안 중에서 세목별 조사 및 부분 조사를 한 경우 중복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자는 주장이 특히 눈에 띕니다. 새롭다는 의미는 제 생각으로는 1차 세무조사에서 전혀 나타나거나 밝혀지지 않은 최초의 과세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고 명백한 과세 자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행해지겠지만은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납세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어떤 가구제나 집행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납세자에게 보장하여 사전 권리 구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 사후 권리 구제 제도의 경우에 이미 납세자의 영업상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세무조사가 이제 자금 출처 조사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입증이 안 될 때 다른 세무조사 대상자 및 또는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어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이신 이강호 세무사님 토론 들었습니다. 이 세무사님께서는 우리 발제자이신 박훈 교수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를 표시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또 질문 사항도 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플로어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세무사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가 통합이냐 부분이냐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법령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구제보다는 그 전에 구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 있고 난 다음에 과세를 한 그 결과를 통지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텐데 과세임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실제는 세무조사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경정이라든가 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내기 이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에서 과세임 적부심을 통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처분성 자체를 세무조사에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구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 말고도 제가 제시하는 많은 법령이 김성학 교수님께서 현실성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을 산을 넘어야 되지만 법령화 된다면 착수 전에라도 구제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거는 늦게 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세관청과 세무조사 단계에서 싸운다는 거는 굉장히 납세자로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에서 그 정도 하는 길은 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이용하는 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조사가 다 되고 과세처분이기 전에 대법원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처분서 인정해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세무조사를 부분이든 통합이든 추가적으로 오는 경우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무언가 설명 요구라든가 또 그 불복하는 절차. 다만 이제 또 다른 고민해야 될 것이 각각 나누어진 절차마다 불복이 이루어지면 그 불복마다 관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무조사 구제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구제가 안 되면 나중에 진짜 구제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적으로 절차를 당기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근데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여러 절차가 앞당기면서 단계가 새로 생기면서 그들 간의 관계에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새로운 숙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변호사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주정 토론 두 분의 주정 토론자 토론을 들었고요. 네, 혹시 우리 연구사님 특별히 코멘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정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판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국세기본법 81조의 4 제2항 그리고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국세청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무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고 국세청 재직 시절에는 우리 김석환 교수님 말씀이 또 전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납세자 권익 보호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어떤 이제 법률에서 어떤 절차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된다면 설령 어떤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납세자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는 쪽에 좀 치우쳐야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이 사안하고 좀 달리 지금 이 말씀을 쭉 듣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의견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강호 세무사님이 써놓으신 47페이지에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해서 지금 돼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법인세 조사를 하겠다. 그럼 그 경우에는 일단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다음에 법인세 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부가세 조사를 한 다음에 통합조사를 하겠다. 법인세와 주시이동 조사를 같이 하겠다. 할 때, 그때는 뭐 재조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목이 다르다면 과세 기간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세나 부가세, 뭐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0년 따르진 않지만 그래서 부가세도 뭐 2개로 나누고 그걸 예전까지 하면 4개로 나누고 법인세는 또 1년 단위로 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겹칠 수도 있는 거고요. 세목이 다르면 뭐 할 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무 계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어쨌든 이제 그 뭐 부가가치세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과세 표준을 확정하는 단계의 선행 세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법인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어떤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고 나중에 법인세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중복 세무조사 이슈는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 이렇게 지금 한정해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매입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거쳐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매입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위장 거래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가공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 조사로 끝났는데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중복 조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조세 탈루 혐의의 명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벗어나지만 중복 조사 문제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 같은 거래, 뭐 이런 것까지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세목별 조사 규정이 지금 84조의 11이죠, 그죠? 들어온 게 2010년에 들어왔고요. 부분 조사가 2017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06년 정도 판례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합조사 원칙, 그러니까 세목별 조사하고 부분 조사가 지금 입법이 안 된 상황에서 부가세 조사 나가서 이렇게 체크했는데, 같은 이제 그 소득세, 사업소득세 그 조사를 나간 거는 이제 중복 조사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분이 이유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세목별 조사, 부분 조사 도입 우리가 법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판례의 태도는 사실관계 동일성만 인정되면은 다시 세목이 달라진다고 해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의해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 판례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는 게 세목별 조사도 들어왔고, 또 세목별 조사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합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원칙이고, 세목별 조사를 하려면은 그 세목별 조사에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81조 21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목별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부분 조사도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81조의 4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는 이렇게 세목별 조사나 부분 조사를 한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한 경우에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금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이제 그런 사안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될지는 조금 뭐 한번 좀 판례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님들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세무조사 기준을 사실은 유무조사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 심지어 뭐 소득세나 주세조사까지도 다 세무조사인 것이긴 하는데, 이제 아마 대상으로 잡히는 것은 소득세조사나 소금액 실지조사, 실지조사만을 세무조사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실지조사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과거의 사후검증, 지금은 이제 확인조사라고 했죠. 확인조사, 사후검증이나 확인조사도 역시 세무조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 한번 주제포럼 때 한번 했었던 질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김석환 교수님 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 통계에도 경정조사라든지 실지조사 조사 실적은 아주 적습니다. 0. 몇 %. 법인의 경우에도 뭐 0.2%, 개인의 경우는 더 적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경정 건수는 많거든요. 결정은 본인이 신고를 안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결정한 거고, 경정은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뭐 어떤 사후검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확인조사 결과가 불부합 자료가 나와서 이제 더 가산했다는 얘기죠. 다시 과세 표준을 다시 계산한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많죠. 실제 실지조사 건수에 비해서 그런 경정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20배, 30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뭐 세무조사 아까 재정 확보를 공평한 세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무차별적인 뭐 그런 조사가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했던 어떤 저희조사제도, 통지제도,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그 사후검증이나 확인조사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1년 이내에 다 하라 이거죠. 이미 본인이 신고를 했다면, 본인 신고를 안 했으면 당연히 뭐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신고서를 냈다면 그 신고서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만 질문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권도 없어요. 답변 의무도 없어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정부 제공 요구서를 국고에 그 제재할 수 있는 정부 제공 요구서를 다시 하고 아까 여기서 뭐 조세범 탈루 혐의 있는 경우는 이제 아까 발견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또 다르죠. 네, 그런 그게 아까 꼭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금액이 또 이제 금액도 뭐 5억 이상 뭐 이렇게 금액도 한도가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 문제 때문에 실제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견 사정 별도 그 규정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빨리 조사를 하든 안 하든 빨리 좀 해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신고서를 내면 3년 이내, 그다음에 신고서를 안 내면 5년 이내 이제 국가권의 그 경쟁 결정 기간이 5년이거든요. 신고서를 냈으면 3년이고, 그리고 우리는 5년이죠. 신고서를 내면 5년, 안 내면 7년, 그리고 그 사기 기타 뭐 부정행위가 개입됐다면 10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이제 부가권의 제척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항시 마음 한켠에 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조사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해서 통합조사를 하든 뭐든 하되 좀 그런 그 납세자의 부담을 좀 이렇게 미리 마무리 짓고, 이게 1년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근무, 계속 사업은 요즘에는 뭐 사실은 30년 계속된 법인도 별로 없는데 그 지금 세제 같은 경우는 무한하더라고요. 무한. 이게 어떤 뭐 기간이 없어요. 업무용 승차 뭐 이렇게 비용 같은 경우 보면 10년 과거에 했다가 지금은 무한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2021년치를 조사를 안 했다면, 조사를 못했다면, 그 기간을 경과해서 못했다면 2022년치를 조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아까 조금 그 납세자의 그 과세권이 확보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야 되겠지만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이렇게 그 확인조사도 세무조사에다 집어넣어서 좀 관리를 하고, 요즘에는 뭐 거의 다 그 세무조사 사무실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기장하고 하는데 빅데이터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플로에서 유익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방금 전에 해주신 말씀에 그 중요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이 중복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이 세무조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또 중요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실 그 우리 세제만큼 물론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국가별 어떤 역사라든지 또 정치 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공감하는 정도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가마다 사실 특색의 뿌리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갖게 되는 그거에 대한 부담, 우리 납세자인 국민들의 부담의 수준도 아마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중복조사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것 또한 뭐 다른 나라의 예를 참조는 하되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적정한 올바른 수준을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들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박근 교수님의 그 납세자 관점에서의
10년, 20년 또 앞을 바라보면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나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두 분 토론자 교수님과 세무사님의 지적 또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주제는 앞으로 우리 한국 세무 포럼이 오늘 한 번에 그칠 일은 절대 아니고요. 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더 많은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납세자 권익과 공평 과세의 균형을 찾아가야 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무 포럼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함께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포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